그럼 내년에는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 용돈을 줄여야겠네. 장모님 용돈을? 그럴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해외여행 말고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 데 보내드리면 되지. 그래도 칠순이시잖아.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 아빠 칠순인데. 장인어른은 상황이 다르지. 아, 우리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돈도 있으시면서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리고 자꾸 병원비 얘기도 꺼내시고 좀 부담스러워. 오늘은 지호 용돈도 안 주시던데. 에이, 갑자기 아들 효도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나. 미안해, 여보. 멀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이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아낌없이 키운 아들이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에게는 땡전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했던 아들입니다. 만약 처가에까지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장가 안 간 처남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이 제 부모에게만 짠돌이처럼 구는 것이 참 서운했습니다. 돈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면 사람이 옹졸해 보일 듯 해서 참은 게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이 들어 돈 들어갈 일이 생기자 거리를 두다 못해 매정하게 내쳐버리는 아들을 보며 이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부부도 더 이상 아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사양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부모에게 10원 한 장도 못 쓰겠다길래 이 씨도 똑같이 해주었더니 아들은 연을 끊자는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잊은 듯 했죠. 하지만 이 씨도 더 이상은 자식에게 호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부는 장사를 하다가 5년 전에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연이랑 결혼하려고요. 10년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4살 어렸고 3년간 교제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연이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은 도와주기가 좀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 당시엔 이 씨 부부도 고민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어여뻤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고 본인도 취직을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연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는데. 허락을 못 받은 거야? 아니요. 허락은 하셨어요. 근데 걱정은 좀 돼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당시 며느리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결혼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서도 아들이 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이 씨도 탐탁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지분해 줄게. 그래도 둘이 같이 벌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아들은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기반이 다져진 상태에서나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10년, 20년 월급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든 시대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이었죠. 아들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아끼고 아껴가며 마련한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아들의 직장은 이 씨의 집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처에서 집을 사려고 했지만 요즘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 예산에 맞는 금액대의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매물을 찾지 못하자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작은 데로 이사를 가고 이 집을 종민이 주자고. 우리 집을? 그래. 우리는 동네 상관없이 갈 수도 있고 넓은 집은 필요도 없잖아. 듣고 보니 남편의 생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아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30분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고 아들은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이 씨는 아들에 대해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되었죠. 지난 추석쯤이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추석 명절이 되기 이틀 전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이 씨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분 거리였지만 보고 싶다고 매번 볼 수 있는 아들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한 상 가득 음식들을 차려놓았죠. 추석 이틀 전에 아들 가족이 온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레 출발하는 거야? 네. 새벽 일찍 나가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우리 지호도 좋겠네. 해외여행 가서. 짱 좋아요. 추석에는 처가 식구들과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 씨네 집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돈 총각도 간다고? 당연히 처남도 데리고 가야죠. 며느리 남동생이 29이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 어디를 갈 때면 챙겨서 가는데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서운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데리고 가.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1, 2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는 듯 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국내라도 꼭 안 사돈, 바깥 사돈, 사돈 총각까지 모두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 씨와 남편은 예외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다니시면 되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이 씨 부부는 여력이 있으니 알아서 가라는 뜻인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며느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희만 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며느리의 말에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담을 조금 섞어서 말했지만 부담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지호 받아. 감사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일어서자 이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엔 명절이라 특히 넉넉히 넣었지만 가끔씩 손자가 오면 빈손으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늘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도 선물 한 번 사온 적이 없었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10년 정도 쌓이니 이 씨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줬으면 서운해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인 이상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다 같이 축구 경기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축구? 여기 옆에 경기장? 네, 맞아요. 저희 가족이랑 처남이랑 같이 보러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7시 반이라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주차도 힘들고 해서요. 엄마 집에 가서 저녁 한 끼 먹을까 하고요. 차도 좀 세워두고. 사돈 총각이랑 같이? 네, 괜찮으시죠? 알았어. 밥 차려 놓을게. 이 씨가 사는 집 바로 옆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는 급하게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아들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돈 총각까지 온다니까
아무래도 밥상이 신경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축구 보러 가기로 했다고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실내는요? 어서 앉아요. 인원이 많아서 거실에 큰 상을 펴서 차렸습니다. 다 같이 둘러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죠. 근데 매형, 차 트렁크 쪽에 찌그러진 게 원래 있던 거죠? 아, 그거는 전부터 있었어. 이제야 봤어요. 전 또 제가 한 줄 알고요. 아들과 사돈 총각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아, 종민이 네가 차를 준 거야? 이 씨가 아들을 향해 묻자 사돈 총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예. 작년에 저 취업 기념으로 매형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렁크 쪽이 찌그러진 아들의 차라면 아, 그거 엄마가 주셨던 거거든. 정말요? 그건 원래 이 씨의 차였습니다. 덕분에 잘 쓰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아, 여보. 치킨 시켰지? 응. 여기로 시켰어. 이 씨는 사돈 총각에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짐작이 갔습니다. 1년 전에 아들이 사정사정 하길래 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차가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든다며 달라고 했는데 이 씨가 처음에 거절하자 60대가 넘어서는 운전을 하면 큰일이 난다며 어찌나 닥달을 해대던지 거의 강탈해가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사돈 총각의 손에 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종종 잘 타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는 대답만 들었었는데 사돈 총각 얘기를 들어보면 이 씨가 준 뒤로 바로 사돈 총각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 차 가지고 따지기도 그렇고 사돈 총각도 있는 앞에서 꺼낼 말도 아닌 듯해서 이 씨도 바뀐 화제에 맞장구 쳤습니다. 지금 치킨도 먹게? 아니요. 이제 축구 시간 다 됐는데요. 축구장에서 먹으려고 그러죠. 치킨을 사가도 되는 거야? 네. 다 돼요. 거기도 팔긴 하는데 줄도 길고 정신없어서 사서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그 말을 하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치킨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봉투가 2개였습니다. 치킨을 2마리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내심 하나는 이 씨 부부 먹으라고 시켰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흰 이만 가볼게요. 차 두고 갔다가 끝나고 타고 바로 갈게요. 식사를 마친 이 시간이 7시였습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면 딱 좋다고 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문 앞에 있는 치킨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자, 사돈 총각까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무슨 넷이서 치킨을 2마리나 먹어? 이 씨도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나는 우리 한 마리 주는 줄 알았네.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지 몰라도 이 씨는 섭섭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씨가 쪼잔한지 아니면 밥은 얻어먹고 치킨 시키는 김에 한 마리 더 시켜서 엄마 아빠 줄 생각은 안 하는 아들이 쪼잔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이 씨 부부에게 돈 한 푼 제대로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치킨 같은 것도 말이죠. 보면 처갓집 식구들과는 자주 외식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씨 집에 오면 꼭 밥을 차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다 가끔 바깥에서 식사를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씨가 계산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았죠. 지난 어버이날까지 이 씨가 계산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부부가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사돈네와 비교하면 그마저도 대단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들이 사돈 총각한테 차까지 주는 것도 보면 처가에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제는 처갓집과 이 시부부를 차별하나 싶어서 기분이 떨떠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것 아닌가 싶었으니 말이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금 섭섭하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 씨 부부를 크게 충격받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아니, 쓰러진 게 아니라 집 앞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왔어. 넘어졌다고요? 어쩌다가요? 어제 비 왔잖아. 근데 오늘 너무 추워서 바닥이 얼어 있었나 봐. 지나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눈앞에서 쿵 하는데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다. 원래 디스크도 좀 있으셨잖아요. 입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놀라서 구급차 타고 오긴 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괜찮은가 봐. 네 아빠가 입원은 하기 싫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갈 건데 너 퇴근했니? 지금 퇴근 중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좀 와서 병원비 좀 대신 해줄래? 경황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 OTP가 없어서 이체를 못하네. 며칠 입원할 줄 알고 나중에 퇴원할 때 수납하려고 집에도 안 다녀왔지 뭐야.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갈게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남편이 넘어지는 바람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납을 해야 해서 급하게 집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다행이었죠. 아들은 통화한 지 20분이 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병원비 내고 올게요. 이 씨는 남편 옆에 있다가 수납하고 있는 아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결제를 하고서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시면 보내주셔야 해요. 병원비? 네, 까먹지 말고 주세요. 참, 집에 돌아가면 보내줄 생각이었지만 그걸 또 결제하자마자 자신의 입으로 칼같이 강조하는 아들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서서 아들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차를 세워놓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 없죠? 저도 용돈 받아서 쓰는 입장이에요. 제 비상금으로 낸 거라서 꼭 주셔야 해요. 자신의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또다시 병원비 얘기를 하는 아들을 보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싶었습니다. 섭섭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아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왔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아득바득 받아가야 하는지,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처남에겐 어떻게 차를 줬고 장인장모를 데리고 어떻게 해외여행까지 갔는지. 잠시만 기다려라. 이 씨는 남편을 집에 데려다 놓고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창문을 툭툭 치자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자, 병원비. 됐지? 이 씨는 아들이 제대로 지폐를 건네받기도 전에 뒤를 돌았습니다. 병원까지 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이제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오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놈한테 퍼주지 마. 남편도 수납할 때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는데 차에서 병원비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서운했던 것 같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금액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 부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돈의 병원비였다면 돌려받았을까? 어쩐지 절대 아닐 듯 했습니다. 퍼주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게 물론 사돈 잘못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부모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치킨이나 밥값이 아닌 병원비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더 싱숭생숭해서 쉽게 잠 못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말대로 이제는 아들에게 퍼주는 것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퍼주지 않으면 서운해질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씨의 칠순을 한 달 정도 남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오늘 좀 갈게요. 저녁도 먹고요. 혼자서? 아니요, 지호 엄마랑 지호랑 같이 가죠. 닭도리탕 같은 게 먹고 싶은데. 그럼 닭도리탕 하는 식당으로 가. 식당이요? 그래. 재료도 없고 사 먹고 말어. 아들네 가족 온다고 또 급하게 장봐와서 진수성찬 차리는 일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 씨가 먼저 바깥에서 먹자고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반갑지 않은 기색을 보인 적도 없으니 말이죠. 그날 바로 병원비를 주었던 것도 돈을 받아 기분 좋을 뿐 이 씨의 기분이 어떤지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아들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엄마 칠순 때문에요. 그래도 칠순인 줄은 아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잔치 같은 거는 좀 번거롭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안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좋은 데서 식사 함께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알았다고 하고 말았을 텐데. 이 씨는 다른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아빠도 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로? 네 아빠 칠순 때도 밥만 먹었잖아. 해외여행이요? 그래. 네 말대로 요즘엔 다들 잔치 안 하고 여행 간다더라. 효도 여행. 이 씨는 효도여행이라는 말을 무척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운을 띄웠던 건데 아들의 반응에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부담이 되죠. 추석에도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그건 너희끼리 간 거고 우리는 언제 가본 적이나 있니? 그건 다음에요. 근데 갑자기 웬 해외여행이에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아까워서 못 간 거지. 그러자 골치 아픈 듯이 인상을 쓰는 아들. 식사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 분쯤 흐르자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거의 다 먹은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서 오지 않는 아들 며느리. 이 씨는 계산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뜬 지 10분이 다 돼가는데 둘 다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얼른 가자. 남편도 식사 자리가 유쾌하지 않았는지 어서 돌아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건물 뒤로 돌았습니다. 벽면엔 뒤쪽에 화장실이 있다고 화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어쨌거나 보내드리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엄마 용돈을 줄여야겠네. 장모님 용돈을? 그럴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을 해외여행 말고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 데 보내드리면 되지. 그래도 칠순이시잖아.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 아빠 칠순인데. 장인어른은 상황이 다르지. 아, 우리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돈도 있으시면서.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리고 자꾸 병원비 얘기도 꺼내시고. 좀 부담스러워. 오늘은 지호 용돈도 안 주시던데. 에이, 갑자기 아들 효도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나. 미안해, 여보. 차라리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왜 엄마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고장 여행 얘기 한 번 꺼냈다가 이렇게 뒤에서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가 해준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 지갑 열리는 것만 중요한 듯한 아들 부부. 그것도 사돈과는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남들은 더 많이 도와주는 부모를 가깝게 모신다던데 이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올 때까지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말없이 남편을 데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계산하고 나온 아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모셔다 드릴까요? 이 씨는 그것도 거절하고 택시 타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고 이 씨의 표정도 굳어있자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민아, 아빠가 이번에 디스크 수술을 하려고 하거든. 디스크요? 아들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힐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알지? 아빠 허리 안 좋은 거. 저번에 넘어지셔서 더 안 좋아져서 말이야. 근데 수술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이 씨는 이 말을 하려고 아들 차를 탔습니다.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이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수술비가 없으세요? 엄마 아빠가 돈이 어딨니? 너 집 주고 우리도 집 사서 이사하느라 돈도 다 썼지. 모아둔 돈도 있으시잖아요. 진작에 썼지. 일 안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자 아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백미러를 통해서 이 씨가 아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거기로 이사를 가셨어요? 더 작은 데로 가시던가, 아니면 지방으로 가시던가 하셨어야지. 벌써 병원비 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그럼 그 집을 팔고 작은 데로 가세요. 집만 있으면 뭐해요? 그 말에 이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 씨는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고 한동안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마저도 뜸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니 멀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얼마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네가 한 말을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이요? 집 얘기요? 그래. 노후에 병원비 많이 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집을 덜컥 샀네. 그래서 팔아야겠어. 아, 작은 데로 가시게요? 아들이 어쩐지 반가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야. 그거 팔려고. 그걸 팔아야 돈이 더 되지.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는 아들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사할 날짜는 어느 정도 주면 되니? 한 달이면 돼? 아니,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집만 있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네 아빠랑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 집을 팔아야지. 왜 저한테 주셨던 집을 판다는 말씀이세요? 여력이 안 되면 지방으로라도 내려가셔야죠. 지방 어디? 엄마 아빠도 여기가 편한데. 그리고 나이 들면 큰 병원 많은 도시에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엄마 아빠 집인데 뭘 팔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니? 이건 제 집이죠. 아니지. 네가 살고 있는 내 집이지. 아들은 황당한 모양인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 나가요.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수술비 안 드린다고 서운해서 그러세요? 이유가 중요하니? 중요하죠. 엄마 아빠 병원비 타령하는 거 부담스럽다며? 그래서 네 부담 덜어주려는 거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부담이 없을 거 아니니? 넌 부모에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여유 같은 거랑은 상관없어. 그냥 네가 그러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 아빠도 이제 너한테 퍼주기만 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자식에게 기대하게 되고 또 혼자 서운해하고 지친다. 병원비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웠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말이야. 병원비 드리면 돼요? 여행 보내드리면 되고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마음 정했으니까. 이사 날짜 정해서 알려줘. 내일 부동산에는 내놓을 테니까.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여력이 안 되면 지방에 알아봐라. 엄마, 이 씨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고 부모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아들에게 더 이상 호구처럼 퍼주기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키웠으면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씨도 남편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집은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으로 사야 하는 효도는 이 씨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좋고 처가 식구들이 좋으면 그 식구들 끌어안고 오순도순 살아. 그리고 사돈 총각에게 가 있는 차도 돌려주고. 그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뺏어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전까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희 집은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친정에 하는 만큼 제가 잘할게요.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벌어서 너희가 사면 되잖아. 대신 나중에 더 늙어서 우리 노후 책임지란 소리도 안 한다. 우리는 이제 돈벌이도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 집이라도 팔아야지.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가 전화한다고 한들 이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2달 뒤에 이사를 나갔고 그 뒤로 이 씨도 아들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는 뭐가 됐든 신경을 끄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 씨는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음고생이 있었는지 이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70이니 앞으로 오래 살면 30년 더 살 텐데 자식 없이 남편과 남은 인생 즐기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40 먹은 아들의 앞가림까지 부모가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걸 일찍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10년, 20년 흘러서 손자가 크면 이 시부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하며 애써 머릿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이제 엄마도 너 키우는 일 그만둘게. 나 키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인우를 키워준 거지. 난 진작에 컸고. 아니 35년 동안이나 너 키우는 일에서 엄마가 손을 못 댄 것 같다. 이제 넌 네가 알아서 살아. 왜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모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출발해야 돼. 모임에 애를 데리고 가든 그건 알아서 해야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뭐야, 엄마 화났어? 네가 엄마 나중에 병들어서 간병해야 하는 게 무서운 만큼 엄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하면 무서워졌어. 서로 그런 짐 지워주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가 한 얘기 들었어?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의 숨은 뜻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엄마 우울하다더니. 그래서 그래? 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어? 지금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모임 시간 때문에 시계만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엄마 걱정해.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네 걱정만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금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강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같았고 아들 같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든든했던 딸. 그런 딸이 결혼한 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게 문 씨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가까웠던 탓이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딸이지만 여전히 엄마는 가까이에서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그런 딸에게 자신은 그저 파출부보다도 더 쉽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도 그런 딸과 사위를 늙은 몸뚱이를 고생시켜가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동딸인 강선아는 32살까지 문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직장이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너는 남자친구도 없니? 갑자기 남자친구는 왜? 아니, 남자친구 만나려면 좀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도 하고 그러려면 엄마랑 살아도 연애도 하고 다 해. 걱정 마. 희한하네. 다들 나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어? 혼자 살면 힘들어. 엄마랑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30 넘은 딸이 엄마랑 살고 싶다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다 컸지만 여전히 엄마밖에 모르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부러워. 부럽긴. 나는 아들 둘이라 며느리는 불편하고 아들들은 무뚝뚝한데 나도 딸이나 한 셋 정도 낳을 걸 그랬다. 친구의 말에 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하면 더 섭섭해서 어째? 섭섭하긴 해도 어쩔 수 없지. 더 늦기 전에 시집 가야지. 그런 딸은 1년 뒤에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알아서 연애를 하고 있다더니 정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자 드디어 30여 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근처가 편해. 딸은 문 씨의 집과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에 살게 됐으니 자주 왕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섭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죠. 엄마, 재료는 다 볶아놨는데 간을 잘 못하겠어.
간장 넣었어? 간장 넣었고 설탕도 넣었는데 맛이 제대로 안 나오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잡채를 만드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이라며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잡채랑 또 뭐 하게? 미역국은 끓였고 갈비찜도 하려고. 갈비찜 레시피도 엄마가 알려줘야 해. 고기는 사놨어. 딸이 결혼을 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문 씨도 생전 딸에게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딸은 미역국이나 기본적인 음식은 조금 할 줄 알지만 갈비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문 씨는 전화로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이 어디다 받아 적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간을 더해도 그 맛이 아닌 것 같아. 엄마도 정확한 양은 잘 모르니까 네가 간을 봐가면서 추가해야 해.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와주면 안 돼?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잘 있었어? 사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씨는 부엌으로 가서 딸이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엄마 고마워. 고생하셨어요, 장모님. 아니야. 안부 전해드리고 저녁 식사 즐겁게 해. 사돈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문 씨는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시부모님 가셨어. 자고 가셨나 보네. 그러게 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어제 음식 너무 맛있다고 그러셨어. 그래? 그거 다행이다. 가까이 사니까 진짜 좋네. 문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를 호출하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겠어서. 근데 좀 이따가 시댁 가봐야 해서 시간이 없잖아. 미안. 근데 배불러서 직장도 쉬고 있는 애가 무슨 시집을 그렇게 자주 가? 딸은 임신을 해서 휴직 중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어 옷장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전화했습니다. 보관해 놓은 옷상자를 옮기고 하는 걸 허리 아파 혼자 하지 못하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옷 정리를 하고서는 시댁에 가야 한다는 딸. 시어머니가 부르시니까 가야지 뭐. 딸은 주기적으로 사돈네 집에 갔습니다. 사위랑 갈 때도 있었고 평일엔 혼자도 갔죠.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놨어. 문 씨는 집에서 해온 반찬을 딸네 집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기도 했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허리가 아파 부엌에 잘 서 있지를 못하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자꾸만 불러대는 사돈네가 조금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같이 옷장 정리를 하니 3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딸만큼이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것이 60대 문 씨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자 딸이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부탁해. 갔다 올게. 딸 집에서 딸은 나가는데 여전히 집안에 남아있는 문 씨. 10분쯤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 몇 개를 설거지한 뒤에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문 씨는 이렇게 가끔씩 딸네 집에 와서 집안일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딸이 임신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방문이 2번, 3번으로 는 것이 지금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다용도실로 가며 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만 안 했으면 이제는 좀 알아서 해라 했겠지만 그
그 몸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게 딱해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문 씨를 찾는 것은 주로 무언가 부탁할 때였고 시댁엔 오히려 딸이 무언가 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은 친정엄마인 문 씨가 다 하고 대접은 시집 식구들만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째? 오로지 딸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2달 뒤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뒤부터는 또다시 호출이 시작이 되었고 거의 문 씨와 딸의 공동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산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빈도로 딸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요즘 따라 문 씨는 이부자리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이 되자마자 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 1시간만 더 자고 갈게. 그럼 나는 어떡해? 새벽에 인우가 자꾸 일어나서 잠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딸의 말에 문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살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 힘이 없고 피곤한 몸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딸의 집에 있다가 늦게 돌아오긴 했지만 잠도 꽤 잤는데도 꼭 물 먹은 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화에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옮겨야만 했습니다. 애 좀 봐줘봐. 나 딱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문 씨는 딸에게서 손주 인우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곤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딸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가까이 되자 딸이 개운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잤어? 쾌한 모습으로 돌아보며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그건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네. 그래? 아 맞다 엄마. 나 1~2달만 있다가 다시 회사 나갈까 하고. 벌써? 엄마도 있으니까 나는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전적으로 문 씨에게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건 힘들지.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하루 종일 혼자서 아이와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럼 나는 요즘 들어 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돈네한테 좀 부탁해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 안사돈도 일 안 하고 있다며?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긴? 그냥 다시 회사 나가봐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한테는 잘만 하면서. 그건 엄마니까 그렇지. 사돈도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딸은 그런 시부모가 어려워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육아나 집안일에 무관심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사돈을 설득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애를 봐준다면 자신이 불편하다며 딸이 전혀 부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절대 싫다는 딸을 보며 문 씨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가져서 부럽다는 친구가 과연 이런 문 씨를 보고도 여전히 부러워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장모님, 저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사위가 퇴근해서 씻고 나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문 씨가 그런 사위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소파 옆에 있어. 없는데요. 문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잠깐 젓더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팔걸이 옆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집어서 건넸습니다. 이상하다, 아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그냥 거기 있는 거를 왜 못 찾아? 안 보이던데. 아, 장모님. 포도 있죠? 저 포도 좀 씻어주세요. 딸이 애를 보러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에 사위는 문 씨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문 씨를 부리는 폼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무장갑을 꼈다 벗었다를 서너 번 반복하다 보니 문 씨는 문득 자신이 지금 무얼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 애기 이유식 전용 그릇에다가 담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건 왜 소독기에 안 넣고 건조대에 그냥 엎어놨어? 네가 어제 몇 개 버렸잖아. 그래서 없어서 락앤락에다가 담은 거야. 그 통은 너무 커서 소독기에 안 들어갔고.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짜증내는 딸을 문 씨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딸도 사위도 문 씨를 엄마나 장모님이 아닌 파출부쯤으로 여기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아? 그래. 식은땀도 조금 나고 그래. 그럼 내일도 못 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알았어. 딸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가지 않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했던 핑계는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정말로 몸이 그리 좋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몸도 몸이지만 머릿속도 복잡하고 조금 기분 전환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거 갱년기네. 갱년기? 그래. 뭐 몸살 걸린 것도 아니라며. 나도 작년에 그랬잖아. 막 우울하고 그러지? 가슴도 답답하고, 몸에 힘도 없고, 머리도 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친구가 줄줄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게 다 문 씨의 증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운동도 하고 바깥에도 나가고 해야 해.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딸 집에 가는 건 좀 그만하고, 자기 몸부터 챙겨. 아무래도 딸의 집에 출퇴근하는 일상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만약 복직을 한다면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게끔 말해보자 결심했죠. 그래서 문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문 씨에게만큼은 희소식이 아니었죠.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문 씨의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딸이 말했습니다. 나 둘째 생겼대.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고 오는 길이야. 그래서 엄마가 빨리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문 씨의 용건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벌써 둘째가 생겼다고? 그렇게 됐네. 계획에도 없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연년생을 가졌다는 딸의 말에 문 씨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왔습니다. 순수하게 축하만 해줄 수 없는 게 유감스러웠습니다. 초기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인우가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며칠 동안 고된 일상을 보냈을 딸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복직 못하게 생겼네? 결국 문 씨는 갱년기 극복을 위해 바깥 생활을 하자는 다짐을 뒤로한 채 다시 딸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갱년기래. 갱년기? 근데 갱년기가 정확히 뭐지? 우울증 같은 건가? 그런 증상도 있고. 문 씨가 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이 문 씨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덜 바빠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잖아. 사람이 진짜 바쁘면 우울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정신없는데? 엄마 며칠 동안 집에서 쉬니까 그렇잖아.
딸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안 오는 동안 냉장고 텅텅 비었어. 오늘은 반찬 좀 해놔줘. 문 씨가 어떤지는 딸의 관심밖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살뜰하게 살폈을 딸이지만 이제 문 씨 외에도 신경 쓸 것들이 많아 그런지는 몰라도 문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문 씨가 한시라도 빨리 엉망이 된 집을 복구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문 씨는 점점 꺾인 꽃처럼 시들어져 갔습니다. 엄마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쉴게. 아, 이번 주말? 아, 어쩌죠, 장모님. 이번 주말에는 안 돼요. 왜? 저희 모임에서 야유회 가요. 뭐 야유회? 이 배를 해서 어딜 가? 아이, 괜찮아. 그리고 미리 약속된 거라서 못 바꾸는데. 엄만 다음 주에 쉬고 이번 주에는 와줘. 몸이 힘들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애는 못 봐도 야유회는 갈 수 있다는 딸.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를 좀 다녀와. 그러면 몸이 안 좋다고 한 지가 언제야. 아님 아프다고 하질 말던가. 무심한 딸의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 씨는 그 모습을 들키기 싫어 공연히 고무장갑을 끼며 뒤를 돌았습니다. 요즘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이 힘들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 때려치우자 생각했다가 배가 불러오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아니야, 둘째 낳을 때까지만 좀 더 도와주자 생각했다가 감정이 하루하루 너를 띄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엔 좀 중요한 거라서 부탁 좀 드릴게요. 사위의 말을 듣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꼭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는 파출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직장에 다니니 일하느라 힘들어서 집에선 쉬어야 하고 딸은 임신을 했으니 쉬어야 하고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문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놀러 가면 애를 봐야 하는 것도 문 씨였고 말이죠.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상 와서 뒤치다꺼리를 해주다 정신 차려보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었을 때 문 씨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도 중요한 모임의 야유회라기에 아이를 봐주러 주말에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지금 애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 있어. 칭얼거려가지고. 언제 와? 지금 갈 건데 가는 김에 이 옆에 마트 좀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 20분 안에 출발해야 해. 그 전에 갈 테니까 조금만 놀고 있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와줘. 문 씨는 서둘러 마트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말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걸어서 딸의 집까지 10분인데 장을 봐서 가면 시간이 아슬아슬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장은 나중에 봐야겠다. 문 씨는 다시 걸음을 돌려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속도를 높여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집 앞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딸이 사는 백일동 앞에 있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엔 딸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사위가 손자를 안고 서 있었죠. 근데 장모님,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냥 갱년기래. 갱년기, 그거는 아픈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걸리는 거지? 뭐. 시간 지나면 낫는 거 아니야?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해. 딸의 말에 문 씨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좀 당신이 신경 써봐. 혹시 모르잖아. 조금 더 다가가자 딸과 사위의 대화가 더 잘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긴 엄마 아프면 안 되지.
딸의 말에 잠시 상했던 기분이 다시 괜찮아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엄마 아프면 우리 둘째는 누가 키워줘? 뭐? 그게 문제야? 그럼 제일 큰 문제지. 당신은 몰라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지. 장모님 혼자 계신데 지금 편찮으시면 혼자 둘 순 없을 거 아니야. 뭐? 혼자 안 두면?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하거나? 어쨌든 우리도 장모님 도움을 받긴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계속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 에이, 그냥 갱년기인데. 아니, 앞으로라도 말이야. 그건 글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긴 당신 말이 맞아. 모시고 살거나 간병은 힘들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엄마 간병을 어떻게 해?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 인우도 키워주셨고 장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실까? 설마 그러겠어? 나중에 엄마 100살까지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면 난 좀 무서운데. 차라리 지금 엄마 도움 안 받고 말지. 딸의 말에 문 씨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빠른 걸음으로 딸에게 달려오던,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봐주던,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며 딸의 고생을 덜어주던 문 씨의 모든 행동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파출부가 아닌가 했던 생각이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파출부보다도 친정엄마라는 위치가 얼마나 낮고 하찮은지 깨달았습니다. 돈 안 줘도 뭐든지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잔소리를 해도 되고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않고 육아에서 살림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노릇까지 다 해주는 파출부는 어디서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보수로 말이죠. 딸의 말에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씨의 노동을 사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딸의 영향이 컸습니다. 딸이 자신을 귀하게 대했다면 사위도 똑같이 장모를 어렵게 대했겠죠. 딸이 엄마를 막대하니 사위도 장모를 막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문 씨는 저벅저벅 딸과 사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일찍 왔네? 마트 안 들렸어?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해맑게 문 씨를 맞았습니다. 선아야, 응, 인우 좀 받아봐. 이제 엄마도 너 키우는 일 그만둘게.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키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인우를 키워줬지. 난 진작에 컸고. 아니, 35년 동안이나 너 키우는 일에서 엄마가 손을 못 댄 것 같다. 이제 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려고 하자 딸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뭐야, 왜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인우 안 받아줘? 나 지금 모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출발해야 돼. 모임이 있으면 애를 데리고 가던지 그건 알아서 해야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뭐야, 엄마. 화났어?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한 딸이 당황했습니다. 네가 엄마 나중에 병들어서 간병해야 하는 게 무서운 만큼 엄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하면 무서워졌어. 서로 그런 짐 지워주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 하는 얘기 들었어? 딸이 뜨끔한 표정으로 문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의 숨은 뜻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엄마 우울하다더니.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하는 소리를? 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어?
지금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모임 시간 때문에 시계만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당연히 엄마 걱정해.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네 걱정만 해. 그럼 난 어떻게? 인우는 어떻게 하고, 둘째는 또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은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원래는 너 혼자, 아니 인우 아빠랑 둘이 해야 하는 몫인 거잖아.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데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집에 오지 않을 거야. 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이제는 너희 인생에 참견 안 하려고. 엄마도 운동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갱년기도 극복하고 덜 힘들게 살래. 이러다가 병나면 누구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아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럼 갈게. 혹시나 엄마 보고 싶거든. 명절에나 한 번씩 와. 엄마! 그리고 문 씨는 그 뒤로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한동안은 전화를 하고 찾아오더니 문 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딸도 화가 났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선아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무 힘들어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사위나 딸이나 문 씨에겐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문 씨를 부리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말대로 딸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넘는 말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 씨는 두 눈 꼭 감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 둘셋 키우며 사는 사람도 많은데 여태까진 그저 문 씨의 과보호였을 뿐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 내 자식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문 씨의 잘못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딸이 출산을 했다고 사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을 끊고자 다짐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위와는 사진도 받고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더 흐르자 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둘째도 돌지나서 어린이집 보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난 복직도 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마음도 그렇고. 엄마한테 모든 걸 기대려고 해서 미안해. 나중에 엄마 마음이 풀리면 연락 줘.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문 씨의 눈시울이 조금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 씨에게도 딸에게서 마음까지 완전히 독립할 시간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딸에게 말했던 대로 나가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전처럼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또 아침마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도 하고 있는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 씨도 조금씩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연락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문 씨도 딸도 조금 더 성숙해져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 씨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서로 짐되는 일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사랑만 하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동안 아들 며느리 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사돈 내보니까 우리도 자주 모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시집살이 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왜요? 수정이가 또 알아누웠대요? 아니면 또 사돈네 집에 피신 갔나? 여보세요. 정말 시집살이가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사돈이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키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처가살이요? 나는 내 아들처럼 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한번 해보냐고요.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방법을 한 200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써먹질 못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유춘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박진성과 며느리, 또 사돈네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얼마 전 유 씨는 막내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있던 유 씨가 마지막으로 결혼시킨 자식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집안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내신 집안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을 했고 유 씨의 아들이 둘째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미혼인 20대 후반 딸 둘까지. 독특하다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들만 있는 집에 장가 보냈더니 유 씨의 아들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머슴처럼 부리는 사돈 식구들. 유 씨도 똑같이 복수해줬더니 사람을 잡아먹을 듯 굴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더니 내가 하면 가족 간의 정이고 남이 하면 시집살이인 듯 했죠. 하지만 유 씨는 이참에 그런 이상한 사돈네 분위기를 바꿔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유 씨의 남편은 12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큰아들은 10년 전쯤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딸도 그때쯤 결혼을 했고 유 씨와 30분 거리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 박진성은 미혼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직장을 다니며 따로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 자주 오지 않으니 볼 일이 몇 년에 한 번이었고 딸도 직장 다니고 애도 키우느라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도 명절이나 유 씨의 생일쯤 돼야 한 번씩 보는 정도였습니다. 다른 가정들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1년이 채 안 되어 바뀌게 되었죠. 저 결혼하려고요. 막내 아들 진성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어서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니 딱 적당한 때에 하는 듯해서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야지. 조만간 같이 올게요. 그쪽 집에는 가봤어? 사귀는 동안 몇 번 봤어요. 그래? 어때? 그리고 아들의 대답에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딸만 넷이야? 어이구, 아들 낳고 싶으셨나 보네. 유 씨의 웃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엔 포기하셨나 봐. 막내까지 딸 낳을까봐 안 낳으셨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 씨의 친구는 걱정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딸만 넷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죠. 딸 내신 게 뭐가? 아들 뺏기는 거 아니야? 뺏기다니? 아들이 없을 거 아냐? 그러면 딸들이랑 엄마 사이가 남다르다고 주위에 보면? 그럼 처갓집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위는 온갖 굳은 일 다 시키고 아들 노릇해야 할걸? 아니 머슴 노릇일지도 모르고.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서로 우애 좋은 가족이면 좋지 뭐. 친구의 말에 유 씨는 웃어 넘겼습니다. 웃어 넘기면 안 됐던 말을 말이죠. 상견례 날이 왔을 때 유 씨는 미래를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유 씨는 조금 기가 질리는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 씨는 상견례 자리에 딸과 막내 아들만 달랑 데리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사돈부부와 딸 넷이 함께 나오니 방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가 식구가 조금 많죠? 보기 좋네요. 딱 보기에도 서로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딸들은 서로 귓속말을 하며 까르르 웃었죠. 그 사이에 홀로 껴있는 바깥사돈이 조금 외로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유 씨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사돈은 여자들의 기가 눌린 듯 인사만 한 뒤에는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큰아드님은 미국에 있다고요? 아, 예. 결혼해서 쭉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세계적인 인재인가 보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다녀요. 그래요? 여기 누나도 결혼하셨다던데 사위는 무슨 일을 하시나? 두 번째 질문에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묻나 싶었습니다. 큰아들 직업까지는 몰라도 사위의 직업까지 묻는 게 이상했죠. 아, 저희 사위도 회사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첫째 사위는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뿌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꼭 원하는 대답이 있는 듯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요. 변호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첫째 사위를 예뻐하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유 씨의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첫째 사위 이야기만 늘여놓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이렇게 예뻐하니 둘째 사위가 될 유 씨의 아들도 예뻐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문직은 아니어도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살가운 딸들이 넷이나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유 씨의 말에 안사돈이 안색이 환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보물들이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들 낳으려고 딸을 넷이나 낳게 됐는데요. 근데 키워보니까 딸이 아들보다 훨씬 나아요.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들, 딸 둘 다 있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대답을 종용하는 안사돈이었지만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함께 앉은 앞에서 딸이 더 낫다는 말을 하라는 듯 했죠. 아무튼간 아들 못지 않은 딸들이에요. 저희 집처럼 화목하고 분위기 좋은 집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장가올 남자들도 복 받은 거죠.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이나 혼수는 반반 하시나요? 유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워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우리 첫째도 그렇게 보내서 요즘엔 그렇게들 하나요? 떨떠름한 기색을 보이는 안사돈 때문에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집을 안 해오는 건 상상해보지 않았다는 말과 첫째 사위도 집을 해왔다는 말, 결국은 아들과 상의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가 딸 내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제부를 저희 집 아들로 여기고 잘 대해주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유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기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은 아들의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집이니? 아니요. 처갓집에 와 있어요. 뭐? 또 거기가 있어? 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또 처갓집에 가 있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남짓 되었는데 거의 매주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모임 때문에요. 유 씨도 아들도 결혼 전엔 몰랐지만 거의 매주 주말마다 모인다는 사돈네. 한 주는 장모님 집, 한 주는 처형 집, 또 한 주는 처제 둘이 같이 사는 집.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모임을 한다는 아들의 말에 듣기만 해도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해? 특별한 날도 아니면서. 그러자 아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1~2주는 재미있었다고 말했던 아들이었지만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늘상 처갓집에 가는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모님 댁에 가구 옮긴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김에 다 같이 모인다고요. 가구 옮기는데 왜 널 불러? 그 집에 바깥 사돈도 있고 큰 사위도 있다면서 왜 늘 너만 부려먹는 거야? 장인어른이 어떻게 가구를 옮기시겠어요. 그리고 형님은 바쁘다고 늘 안 오시고. 아들만큼이나 유 씨도 깝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유 씨의 아들을 부르는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끊어야 해요. 장모님 어디 좀 모셔다 드려야 해서. 아주 머슴을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고 안 바쁜 게 아닌데. 그리고 자신의 선에서 거절하지 않고 주중에 힘들게 일한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며느리도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처가 행사가 그렇게 많고 모임도 그렇게 많은지. 얘기만 들어보면 자식이 넷이 아니라 20명은 되는 듯 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매주 보며 사는 가족들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아들에게 모이면 할애기가 그렇게 많냐 물었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 씨의 질문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술 마시고요. 여자들끼리는 시집 식구들 대하는 법. 좋은 남자 고르는 법. 그런 거요. 늘 똑같아요. 좋은 남자 고르는 법은 그렇다 쳐도 시집 식구들 대하는 법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유 씨가 불만스럽다고 한들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과 처가의 문제이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려다가 친정일에 부려먹었으면 며느리도 어느 정도 시집일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네가 결혼하고 난 후 첫 명절, 설이었습니다. 명절을 얼마 안 남기고 유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안사돈의 전화였는데 뜬금없이 부탁이 있다기에 의아했습니다. 네, 무슨 부탁이요? 아, 그게요. 저희가 가족끼리 여행을 좀 가려고 해요. 네. 그러세요? 근데 무슨 일로? 네. 근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설에 가려고 하거든요. 설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설에 딸이랑 사위랑 데리고 같이 여행 좀 간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유 씨의 아들과 며느리까지 데리고 여행 간다는 안사돈.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유 씨의 집에는 오지 않는다는 말인 듯 했습니다. 유 씨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그리고 솔직히 명절에 요즘 누가 차례를 지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사돈네와 여행 간다는 게 좋을 리는 없겠지만 무작정 반대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말을 왜 사돈이 전화해서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 씨가 차례를 지내기는 했지만
보통은 혼자 준비해야 했기에 차례상도 정말 간소했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킬 마음도 없는데 대뜸 차례 지내는 유 씨를 비난하는 사돈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걸 왜 사돈이 전화하신 거죠? 아유, 저희 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들끼리 이렇게 상의해서 말해주면 좋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기분 상할 일 없이 허심탄회하게요. 허심탄회한 것은 사돈뿐인 듯 했고 유 씨에게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기에다가 대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기에 유 씨는 떨떠름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전화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쉬는데 유 씨는 웃으며 여행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 여행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괜히 허락했나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를 들어보니 2박 3일로 다녀온 여행 내내 아들이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짐꾼 노릇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 처가에서 고생 좀 한다고 엄마인 자신이 참견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마음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런데 설에 그렇게 아들을 고생시키더니 돌아오는 추석이 되었을 때는 황당함에 말도 안 나왔습니다. 엄마,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추석이 끝난 평일 어느 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를? 아, 콩나물 국에 간할 때요. 소금 넣어요? 간장 넣어요? 아, 간할 때?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던 유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정이 없니? 곧 아이를 갖는다며 일을 쉰다던 며느리가 저녁 시간인데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아, 처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하는 말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 씨네 집에서 처음 명절을 치르고 힘들다며 친정으로 갔다는 며느리. 안사돈네 있다가 시집 안 간 처제네 집으로 옮겨가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누가 들으면 몸져 놓을 정도로 며느리를 부려먹은 줄 알 듯 했습니다. 그거 좀 했다고 쉬러 친정에 갔다고. 하, 처음이라 힘들었나 봐요. 아들도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유 씨가 이렇게 기막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례상엔 전을 올리지 않았고 요리라고는 나물 3가지, 조기, 탕국, 산적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과일이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는 전부 유 씨가 미리 해두어서 음식 준비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오라고 했으니 와서 밥만 먹고 설거지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음식 준비하며 그때그때 해두어서 유 씨와 아들 며느리 셋이서 먹은 밥상만 하면 됐죠. 그마저도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했는데 그것 가지고 몸져 누웠다는 게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며느리를 부르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추석은 추석이라 온 것이지 그 전에는 어버이날에도 유 씨의 생일에도 아들은 왔어도 며느리는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볼 일이 전혀 없었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친정 식구들끼리 모이면 시집살이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걸 다 같이 연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번씩 유 씨네 집에 오기라도 하면 휴대폰에 불이 나는 게 보였습니다. 메신저에서 단체로 채팅을 한다는데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휴대폰이 진동하다 방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결혼했으면 그 집 식구도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게 불만스러웠다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처가 식구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형도 오늘 온대죠? 그렇지. 네 누나랑 일찍 와서 도와준대. 그럼 퇴근하고 갈게요. 그래. 수정이는 데리고 오지 말고 꼭 너 혼자 와. 내일까지 있는다며. 너희 형도 형수는 놓고 온대. 남편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온 것은 아니었고 몇 달 지내다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마침 제사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유신의 집에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도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바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은 거의 5년 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과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유 씨를 도와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7시가 넘어서 막내 아들이 도착했는데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죠. 왜 같이 왔어? 또 고생시켰다느니 하는 말이 나올까봐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며느리는 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답 없는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제사 끝나고 같이 친정에 좀 가려고요. 친정? 유 씨도 당황하고 큰아들과 딸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하루 자고 가기로 했는데 오늘 밤에 친정에 간다니 말이죠. 오늘 간다고? 네. 내일 저희 집에서 다 같이 김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잖아. 뭐? 나도 안 된다고 했잖아. 어떻게 우리만 빠져? 다 같이 하는 거를. 며느리가 유 씨의 눈치를 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야. 당연히 알지. 그래서 지금 같이 참석했잖아. 난 오늘 자고 간다니까? 그럼 우리 집 김장은? 둘의 대화가 서로 허공에 발차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장은 내일 하는데 내가 꼭 오늘 가야 하는 거야? 오늘 다 모이기로 했어. 우리도 오늘 다 모이기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잔다고도 분명히 말했잖아. 갑자기 투닥거리기 시작하는 작은아들 부부. 아들은 가슴이 답답한 듯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매일 처가 모임만 가? 양심이 있어라. 뭐? 양심?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언제는 우리 가족 사이 좋은 거 좋다며. 아니, 적당히 해야 좋은 거지. 그러자 며느리는 몇 초 말이 없더니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뺨이라도 한 대씩 맞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말없이 제사상을 차리던 딸도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헝클이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내일 김장을 200포기를 해야 한다고. 매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김장을 2박 3일 동안 한대요. 김장하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시간 보낸다고. 뭐? 200포기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제삿날 하루도 집에 못 있게 해. 제사라고 말을 했는데도 장모님도 막무가내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들의 휴대폰이 또 불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님, 처형, 처제 돌아가며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친정만 중요하고 그 와중에 시댁은 멀리하는 신보가 고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사돈과 사돈 처녀들 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뒤에서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심보가 고약한 것은 사돈 식구들이 더 심했죠. 안 되겠다. 이리 줘봐라. 유 씨가 아들의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대신 전화를 받은 유 씨. 지금 제사 중이에요. 들으셨죠? 듣긴 들었는데 제사 끝나고 오라는 걸 늦게라도 못 오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예. 저희 아들은 못 갈 것 같아서요. 대신 며느리는 보냈어요. 저희 큰아들도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러려고요. 그러면 우리 사위 내일은 오나요? 죄송하지만 2박 3일 있기로 해서요. 주말 동안엔 계속 여기 있을 예정이네요. 참, 제가 사돈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제 가족 모임 좀 자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번엔 저도 며느리랑 다 같이 모여야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더 재미나죠? 가족 모임이요? 저기 잠깐 사위 좀 바꿔주시겠어요? 에이, 엄마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안사돈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오늘은 저희도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가질 테니까 사돈도 며느리 데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끊으니 작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박 3일이요? 아니, 말만 그렇게 한 거야. 얼른 제사 지내고 밥 먹자. 아들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에 후련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유 씨도 작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처가에서 아들을 한 번 부르면 유 씨도 며느리를 한 번 불렀습니다. 처가에서 아들을 2번 부르면 유 씨도 며느리를 2번 불렀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와. 이번 주말에요? 그래. 이번 주말에 우리 큰며느리랑 우리 딸이 온다는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좋지. 아, 저 혼자요? 그게 너도 편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어느 날부턴가는 사돈네서 아들을 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참에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15일에 가족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날 꼭 비워둬라. 하루 자고 올 거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태안에 가려고. 저 일정 좀 봐야 해서요. 주말에 너 어차피 할 일 없잖니. 유 씨가 세게 나가자 며느리도 어버버하며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지만 바쁜 큰아들과 딸을 동원해서 하루 여행을 갔죠. 사실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 같이 여행 간 것도 하도 오래됐기에 겸사겸사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수정아, 상추 좀 씻고 상 좀 차려줄래? 네, 형님은 안 오시는 거죠? 뭐 돈데? 애 보느라 바쁘지 뭐. 그리고 딸도 사위와 손주를 두고 혼자 왔습니다. 태안 숙소에 도착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앉아서 술을 홀짝거리고 있었고 유 씨의 딸은 숙소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오빠, 좀 도와줄래? 아이고, 그거 시킬 게 뭐가 있다고. 오랜만에 형이랑 술 한잔 하게도. 사실 미리 그러기로 한 것이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며느리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진 유 씨와 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그래도 평소와는 다른 집안 분위기에 며느리도 놀라긴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큰아들과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유 씨가 차에 타려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집에 좀 들러. 네? 왜요? 밥 한 끼 더 먹고 가. 네? 밥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게 아니라 수정이 너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그러지. 꼭 우리 딸 같아서. 여행이 끝난 뒤에도 유 씨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아니, 제가 보자 하니까요. 사돈 하시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전화드렸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갑자기 그렇잖아요. 꼭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요. 우리도 이번 주에 모임 있었는데 애를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붙잡아두면 어떡해요? 그쪽만 가족이에요. 며느리도 친정에 좀 오게 해줘야죠. 어이없는 말에 유 씨도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동안 아들 며느리 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돈 내보니까 우리도 자주 모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명절에도 이제는 여행 못 보낼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 자주 보며 살고 싶네요.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우리 큰아들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적적하니까 작은 며느리라도 옆에 끼고 있어야죠. 아니, 요즘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시집살이 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왜요? 수정이가 또 알아누웠대요? 아니면 사돈네 집에 피신 갔나? 여보세요. 정말 시집살이가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사돈이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키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처가살이요? 나는 내 아들처럼 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한번 해보냐고요. 유 씨도 젊어서 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경험이 있기에 사실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방법을 한 200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써먹질 못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느리는 명절엔 친정엔 발도 못 들여요. 아시죠?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안 귀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그러자 사돈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말 안 듣고 시집 행사 참석 안 하면 집도 뺏어버리겠다. 그런 협박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사돈이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큰아들이나 저희 딸이 바빠서 제가 모임까지는 못 갔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남의 아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뒤에서 며느리 조종하고 그러면 아주 그대로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통화를 끊었는데 평소엔 잘만 반박하던 사돈이 깨갱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상 전화를 끊고 보니 괜히 나섰나 싶기도 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주말엔 집에 있게 된 아들을 보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을 통해서 사돈네 소고기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서로 굳이 반목할 일도 없고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돈님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 나중에라도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유 씨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를 통해서 사돈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서로 통화할 일은 없었지만 아들 며느리도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나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래야겠죠.